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YTN이 대선 민심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범부소 후보 누구와 붙어도 50% 가까운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와 붙었을 때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후보 3명이 출마했을 때 누구를 선택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범보수 어느 후보와 맞붙어도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후보는 49%, 한대행 29%, 이준석 후보 7%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한대행과 같은 차이를 보여 두 사람이 가장 적은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머지 범보수 후보들과는 차이를 더 벌렸는데 김문수 후보 대결에선 각각 49%대 26%, 이준석 후보 7%였습니다. 이 후보는 한동훈 후보와는 48대 22로 앞섰고 안철수 후보와는 48대 21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후보의 상대가 한 후보나 안 후보였을 땐 투표할 대상이 없다는 응답도 2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요 선거의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중도층 민심으로 한정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상대와 가상 대결에서 5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이 후보는 중도 표심에서 한덕수 대행, 홍준표 후보보다 33%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고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는 김문수 후보를 상대했을 때 37%포인트 차이로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오른 4강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한동훈 후보가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경선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는 만큼 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따로 떼어도 봤는데 한동훈, 김문수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선 1차 컷오프를 거쳐 후보 4명이 2차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YTN은 4강에 오른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한정에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한동훈 후보가 19%를 기록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중 1위를 달렸습니다. 뒤이어 홍준표 16%, 김문수 14%, 안철수 후보는 12%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따로 떼어 살펴봤습니다. 2차 경선에서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고 민주당 등의 지지자를 빼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점을 고려해 본 겁니다. 이 경우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5%로 동률을 기록했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지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답한 응답자로도 좁혀봤습니다. 여기선 김문수 31%, 한동훈 29%를 기록해 오차 범위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 뒤를 홍준표, 안철수 후보 순으로 추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이 가운데서도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도 들여다봤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30% 지지율로 가장 앞섰고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후보가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리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트럼프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2+2 통상협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한국과의 협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생각보다 빠르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중희 특파원,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가 미국에서 먼저 나왔네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노르웨이와의 정상회담장에 배석한 자리에서 이 한미 2+2 통상협의를 언급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과의 협의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생각보다 진행이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다음 주에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had a very successful bilateral meeting with the Republic of South Korea today. 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So South Koreans came early,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네, 생각보다 진행이 빠르다고 말한 점이 눈에 띄는데 이러면 다음 주에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아직 우리 정부의 설명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뜻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90여 개 나라와 관세 협상을 벌여야 하는 미국은 속전속결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인도와도 세부적인 논의에 앞서 큰 틀에서 잠정 합의나 양해각서를 서둘러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베센트 장관이 말한 양해에 관한 합의도 큰 틀의 잠정 합의를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덕근 산업장관은 어제 공항에 도착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의 속도전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답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깜짝 면담이 잡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일본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진 않았습니다. 한미 간 협의는 이곳 시간으로 아침 8시, 한국 시간으로는 어젯밤 9시에 개최됐습니다. 예정됐던 1시간을 조금 넘겨서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고 오후에는 안덕근 산업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의 별도 협의도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 해결을 요구했고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와 비관세 장벽 제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6월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미국과 최대한 협상을 진행한 뒤에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에너지 지배위원회가 한국과 일본 등에 몇 주 안에 알래스카산 액화 천연가스 LNG 구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의 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6월 2일 알래스카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회담에 한국과 일본의 통상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알래스카 LNG 투자 의향서에 서명한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무역 문제를 협상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요나스 가르스테르 노르웨이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중국에 누구와 무역 대화를 나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들과 오전에 회의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회의 참석자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쩌면 나중에 공개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중국과의 만남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국 관세 여파가 본격화하기 전에 나온 충격적인 수치로 연간 성장률은 1%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분기 우리 경제는 역성장했습니다. 지난 17일 한국은행이 큰 폭의 하향 조정을 예고했지만 성장률 마이너스 0.2%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은이 2월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무려 0.4%포인트나 낮아진 데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에 나온 성적표기 때문입니다. 이번 역성장으로 4분기 연속 0.1% 이하라는 전례 없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대내의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된 가운데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잇따라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건의 부정적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감소로 전환된 데 기인합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소비가 0.1% 줄었고 건설 투자는 3.2%, 설비 투자도 2.1%나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부진의 골이 깊어진 내수가 성장률을 0.6%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수출도 1.1% 줄었지만 수입이 더 많이 줄면서 순수출 기여도는 0.3%포인트로 지난 분기와 같았습니다. 한은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 예산 집행 등으로 2분기 내수가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1분기 수출 부진을 글로벌 경기 악화 영향으로 꼽은 만큼 관세 인상 여파가 반영되면 마이너스 폭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연간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건설 투자하고 수출이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을 계속 하락시키는 그런 주된 요인으로 1%대를 기록할 가능성보다는 0%대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한은의 기존 전망치는 1.5%로 다음 달 29일 수정경제 전망 발표에서 얼마나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도 같이 기소했는데 딸 다혜 씨와 전 사위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뇌물수수입니다. 정확하게는 공범이라는 건데 공소장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인 타이 이스타젯에 항공업체 경력이 없는 사위 서모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위였던 서 씨는 2018년 취업 이후에 타이 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 5천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받는 등 2억 1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직접 받진 않았지만 사위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에게 계속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라며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서 정치인이자 기업인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대통령 경호처 등이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했던 검찰은 이후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면서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 즉 범죄죄를 중심으로 공소장을 이곳 전주가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검찰의 기소 처분을 황당한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검찰권 남용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이 최후의 발악을 한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반응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터무니없고 황당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복성 기소라며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남용되는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
민주당은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제물 삼아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조사 한 번 없이 옛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란 황당한 논리로 벼락 기소를 했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시작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대선 경선 주자들도 천인 공노할 일이라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드는 정치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 범죄를 파헤친 검찰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선 경거망동을 멈추고 겸허히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파상 공세에 앞서 이번 기소 처분이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검찰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후속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퇴임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머물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9.19 평화 공동선언 기념식 이후 2년 만에 서울에서 공개 일정을 소화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포럼 사이제와 김대중 재단 등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 선언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그제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입장을 밝히거나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조언 등을 할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 사건과 어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입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이 전 의원 채용 과정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1심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는데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갖고 나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네,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직전의 상황을 담은 사진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터널 내부 CCTV에 담긴 모습인데 붕괴 우려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천장의 균열과 기둥 파손 정도가 더 심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밤 11시 49분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 내부의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붕괴 위험이 포착되고 2시간쯤 지난 뒤 모습입니다. 아치형 터널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여러 개가 파손됐고 일부는 아예 꺾여버렸습니다. 기둥과 연결된 터널 천장에는 균열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3시 10분, 터널 붕괴 3분쯤 전의 모습입니다. 15시간이 흐르는 사이 터널 천장의 균열은 눈에 띄게 커졌고 기둥은 더 심하게 꺾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터널 안쪽 바닥에 쌓였던 토사도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천장에서 계속 흑더미가 쏟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좀 하얗게 밝은 부분을 나온 게 셔크레스트가 떨어진 부분이고요. 붕괴 임박해서 그 사진에 보면 대부분 다 떨어지고 남아있는 셔크레스트가 얼마 없는 상태입니다. 붕괴 우려가 나온 뒤 설치한 계측기에서 12시간에 걸쳐 터널 천장이 최대 4cm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되는 건 물론 CCTV를 통해서도 터널 내부 상황 변화와 붕괴 조짐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구조물의 탄성한계치를 넘어갔어요.
그거를 보강하겠다고 들어가는 작업자라든가 그 후속 조치를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작업자들이 터널 안에서 보강 공사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시공사인 포스코 ENC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 3명을 입건한 경찰은 터널 내부 계측 자료와 CCTV를 확보해 붕괴 전 보강 공사를 위해 인력을 투입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SUV 차량이 오토바이와 건물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신안에서는 바다에 빠진 60대 선원이 출동한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찌그러진 SUV 차량이 건물에 박혀있고 주변엔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친 뒤 2층짜리 건물을 들이받은 건 어젯밤 8시 20분쯤.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건물 1층에 살고 있던 70대 거주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구명대를 들고 거침없이 바다에 뛰어듭니다. 항구 시설물을 붙잡은 채 버티고 있는 남성을 구명대에 태운 뒤 다른 대원들과 힘을 모아 구조합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남 신안군 송도항에서 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이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은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긴 했지만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이 술을 마시고 배에 오르려다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엔 인천 가정동의 수도권 전철 7호선 공사 현장 인근 울타리에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본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70여 건이나 접수됐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수원구치소 내부에서 이른바 천사의 가루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교정당국이 반입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원구치소가 지난 22일 수용자 대상 특별거실 검사 과정에서 펜사이클리딘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해 외부 반입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사이클리딘은 마약류 관리법이 규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진 신종 마약으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호남정 맞춤형 공약도 쏟아냈는데 이재명 후보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에 선택이 어렵다며 고심을 토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3명의 후보가 일제히 호남을 찾았습니다. 경선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1박 2일 일정을 잡은 이재명 후보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해 호남은 국가의 보루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원자력 발전소는 필요성과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신규 원전 건설과 재검토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긴 어렵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목포와 순천 등 전남 지역을 돌며 지방정부에 연 5조 원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얻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권한대행의 행보가 아니고요. 일종의 대통령 행보처럼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덕수 대행이 지금은 대통령 노름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전남권 의대 설립 등을 공약한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 독주 구도는 건강한 경선이 아니라며 연일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이 당의 뿌리이자 전통적 지지 기반인 만큼 후보들 득표율만큼이나 경선 참여도, 즉 투표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9대0이란 말이 이어질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을 받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 자문기구로 알려졌던 성장과 통합이 출범 8일 만에 해체설이 불거진 등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장과 통합의 유종일 허민 상임 공동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앞서 기구 해체에 관한 보도자료가 나갔지만 이는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정책 전문가들이 정책 제언집을 완성한 뒤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발전적 해체 의견도 나왔지만 최종 결의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개헌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나 늦으면 다음 총선 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전일빌딩에서 시민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구조 문제 등은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뒤 임기 내에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도 전에 민주당 정부를 기정사실화하고 정권 인수에 들어간 듯 법안과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민생을 운운하며 밀어붙이는 추경증액 역시 정권을 잡았다는 전제로 짜인 정치적 세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를 민주당 캠프 입법팀으로 전락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보다 노골적인 민주주의 무시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의 2차 경선 1대1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탄핵 전국의 가장 큰 책임은 한동훈 후보에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한 후보는 김 후보를 전과자라며 민주당 후보를 상대할 자격이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토론 주도권을 쥔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배신자란 시선에 대한 생각을 첫 질문으로 던지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뿌리, 책임과 시작이 우리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과거 윤 전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동생이라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탄핵에 앞장설 수 있느냐며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까지 소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어요.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정말 큰 비약을 하시는데요. 한 후보는 김 후보만 질문할 수 있도록 설정된 토론 규칙에 불만을 표하더니 아버지가 하려 해도 막아야 하는 게 계엄이라며 곧바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내친 김에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추궁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앞에 떳떳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해가지고 벌금 조금 낸 거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비방글이 올라왔던 논란은 이미 끝난 문제를 계엄 앞에서 꺼낼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계엄은 피해 다니면서 게시판 얘기를 한다?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도 김 후보에게 탄핵 정국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김 후보는 탄핵에 찬성했던 안 후보를 향해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 앞에서 먼저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지. 그래서 탄핵의 강을 넘고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우리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겠느냐. 새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출마를 두고는 온도차를 나타냈지만 추후 연대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3시간 연속 토론을 벌입니다. 서로가 할 말이 많다며 정면 승부를 택한 두 후보인데 당에선 비방전이 벌어질 우려와 함께 정반대 흥행 효과 기대도 흘러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시정연설 이후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또 한 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대행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지만 민주당은 내내 야유와 무반응으로 항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나연 기자입니다. 시정연설에 나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를 향해 정부의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의결해달라고 당부했는데 거대 양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대행의 연설에 연신 박수를 치며 힘을 실은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시작부터 야유를 쏟아내는가 하면 내내 무반응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한대행은 연설 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고만 한 뒤 곧바로 국회를 떠났습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의 시정연설을 두고 12조 원짜리 대권 노름이라고 비판했고 정부 추경안이 세발의 피에 불과하다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심각한 우리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증액 심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재명식 지역 상품권은 엉터리 정책의 대명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수십조의 세금을 낭비하는 국가재정 배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에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의 차출로는 거듭 해석과 전망의 영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다음 주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나올 즈음 한 대행이 출마 여부를 밝힐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재판 연구관의 검토 보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사건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오전 손준성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1심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여파에도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을 기록하고 영업이익도 2.1% 증가한 3조 6,336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LG전자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이자 기업 간 거래 핵심인 전장과 냉난방 공조 사업에서 나란히 분기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87.9로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8% 올라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서울 강남에 인접한 과천과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이 높아진 세종의 집값도 들썩였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1분기 상가 공실률이 중대형 13.2%, 소규모 7.3%, 집합 10.3% 등 모든 종류에서 전 분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 원룸에 살기 위해 내는 월세가 평균 70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만 원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NG는 카자흐스탄의 신공장을 준공하면서 연간 45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할 수 있어 유라시아 시장의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금값이 한돈, 즉 3.75g당 70만 원대에 돌입하면서 장롱 깊숙이 간직했던 각종 금부치를 내다 파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금값이 최고점에 달했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금액 기준으로 매도세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류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민간 금거래소의 검사실 내부에선 전국 100여 개 가맹점이 매입해 보내온 금의 검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순도와 무게를 다시 한번 정밀 측정해 14K와 18K, 24K 등 순도별로 분류한 뒤 금을 재련하는 정련소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객들로부터 매입한 금입니다. 아이들 돌반지와 팔찌에서부터 골드바와 거북이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3년 전 한돈, 즉 3.75g당 30만 원대였던 금값이 23일 기준으로 70만 원을 돌파하면서 장롱 깊숙이 간직했던 금을 내다 파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국제 금값이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금 매도세는 더 거세졌습니다. 이 금거래소의 경우 이달 들어 23일까지 금 매입 금액이 지난달에 4배를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역량으로 국제 금값이 온수당 3,300불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자 내다 파는 경우고요. 작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3.3배 증가된 상황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내년쯤 국제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4,000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나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 관세 정책에 맞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어 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풀린다. 우리는 유동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유동성이 풀린다면 가장 민감한 코인이 반등을 갖다 한다는 사실이고, 코인이 반등을 한다는 건 결국 금이 상승 속도가 투기 수요나 해치 수요가 다시 이탈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귀결되기 때문에 이런 관측을 반영하듯 국제 금값은 지난 21일 트로이 온스당 3,425.3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은 후 급격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YTN 유환호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집단 유급을 앞둔 수업 불참 의대생들에게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오전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장들에게 대면 회의를 하자고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부가 깜깜이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근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외에 대한의학회 등 임의단체에도 추계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추계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원칙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면서 공문 발송 기준과 위원 추천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의 초등학교 앞에서 또다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1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국은 검열 삭제로 참사가 알려지는 것부터 막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승용차 한 대가 길가에 화단을 잇따라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과 비명이 뒤엉킨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밑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하려는 듯 어른 여러 명이 달려들어 사고 차량을 들어올리기도 합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후 5시 45분쯤 중국 저장성 진화시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마중 나온 학부모들이 몰린 시간이라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 보도는 찾아볼 수 없고 SNS에 올라온 사고 영상들도 삭제됐습니다. 다만 해외 인터넷이나 외신 등을 통해 최소 10명 이상이 숨졌을 거란 말이 돌 뿐입니다. 根据网友讯息，这起无差别攻击事件至少造成14人死亡，其中还包含9名小学生。 앞서 작년 11월
후난성 창더현의 초등학교 앞에서도 등굣길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30명이 다쳤습니다. 开车故意撞那儿，你看的，从那边撞到校门口头，开回来又撞，你看这个人好恶劣，他说社会不公。 같은 달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도 차량 돌진 사고로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하는 묻지마 범죄 확산 우려에 중국 당국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도시를 드론과 미사일로 공습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24일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새벽 키이우 전역에 폭발음이 들리고 미사일 공습 경보가 발령됐고 정부의 건물과 주거지가 화재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최소 12명이 숨지고 어린이들을 포함해 90명가량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비자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국 여행객을 상대로 일본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해 심사하는 제도를 2028년에 도입합니다.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전자도항 인증 제도를 애초 계획한 2030년보다 2년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이 최장 90일 동안 관광, 상용 목적으로 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여행 허가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중국이 자체 건설한 우주정거장 텐궁으로 가는 유인 우주선 선저우 20호를 어제 오후 5시 17분쯤 발사했습니다. 선저우 20호엔 사령관인 천둥과 천중루이, 왕제 등 남성 우주비행사 3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텐궁에 머물면서 과학실험과 우주정거장 점검, 보수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네, 요즘 전북 고창과 군산에서는 보리를 주제로 한 축제가 한창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감성을 더한 풍경 속에서 농촌의 정치와 추억을 함께 느낄 수 있는데요. 윤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노란 물결이 바람에 출렁입니다. 꽃향기 가득한 유채꽃밭이 봄의 절정을 알립니다. 이곳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드라마의 촬영지인데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사진 찍기 한창입니다. 나는 거의 14살 때부터 준비했거든? 드라마의 주 무대는 제주도인데 주인공의 사랑 고백 장면 등은 고창 청보리밭에 있는 유채꽃밭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폭삭소가스타 드라마 촬영지도 있고 아름다운 보리밭도 있고 유채꽃도 있고 꼭 한번 놀러 오라고. K드라마의 명장면도 만나고 청보리밭 사이길을 걸으며 추억도 떠올리고 지금 유채꽃이 만개하고 청보리밭이 지금 넓게 펴져 있어가지고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좀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셋! 비벼주세요! 바로 옆 군산에서는 꽁당보리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애초 군산 특산품인 흰찰 쌀보리를 알리기 위해 시작된 축제인데 꽁보리밥의 방언인 꽁당보리란 이름이 요즘은 더 친근해졌습니다. 우리 군산이 흰찰쌀보리 전국 생산량의 50%를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식품인 보리 그리고 이 농촌 문화 도심 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했고요. 축제장을 찾은 아이들은 봄바람에 날리는 청보리 사이를 뛰어놀며 책에서만 보던 보리밭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축제장에는 또 추억의 보리개떡 등을 만들 수 있는 각종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청보리와 꽁당보리, 비슷한 시기 펼쳐지는 두 개의 보리 축제는 도시민에게는 쉼과 힐링을, 농민에게는 봄의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와서 현재 서울이 7.9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강풍도 계속되겠는데요. 동쪽 지역부터는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서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먼지가 잔류하면서 현재 공기도 탁합니다. 일부 동쪽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 남부 지역에서는 스모그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부 중부 지방은 황사의 영향을 받아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고 볕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7.9도고요. 대구는 11.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이 18도, 대구와 광주가 20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20도를 밑돌아 예년 수준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남은 4월은 맑은 가운데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밤사이 제주도에만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